스스로의 권리인데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의문만 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즉 현대를 규정하는 현대를 규정하는 여러 수식어들 가운데 이 창의성의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창의성의 시대는 개인의 창의성이 재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나 성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시되면서 이런 것들을 재산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나 기술, 예술, 인문학이 독자적으로 가다가 아이폰에서 그렇듯이 이게 전혀 다른 이종의 생각이나 사고들, 학문들이 융합이 되고 또 이종의 지식과 전문성이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또 창의성이 거의 빛의 속도로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만질 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뒀었는데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카드, 신용카드 하나 있으면은 담배도 삽힐 수 있어요.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카드 그 자체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시스템이죠. 그 자체가 돈이 아니라 돈이라는 하드웨어보다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중요해졌죠, 지금. 지식재산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모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물건과 그다음에 영화, 뭐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 이런 것에는 다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탁자에 무슨 재산권이 숨어 있느냐?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의장 등록을 했다면은 의장 실용신앙권이라는 권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 값을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지식재산에 따른 부담이고 10% 정도가 이 물질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이 갑자기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이 된 거죠. 지식재산 기본법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저것은 재산권이었었죠. 실제로 벼의 품종을 개량해서 60년대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지금 섬을 하나 사서 그 섬을 전체를 식물원으로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수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이전부터 지식재산권은 보호가 됐어요. 근데 더욱 강화되면서 모든 국민한테 지금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재산권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죠. 그 저작권법의 논리에도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는 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절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작권을 종교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날 문화 강대국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생겨날 수 있었고 애플 아이폰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90%는 바로 지식재산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지식재산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이 사상이나 감정이라는 뭐 어려운 용어를 우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건 다 지식재산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아까 제가 벼의 품종 개발을 통해서 한 600억 정도의 재산을 모은 분이 있죠. 그밖에 무형적인 대개 형태가 없습니다. 디자인 같은 건 형태가 있다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도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 무형적이라는 것은 3D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글을 형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구입니다. 근데 많은 저작물들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작권법이 상대적으로 좀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나 뭐 디자인권, 상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시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특허의 원천은 저작권입니다. 특허도 당신이 이 물건을 발명하게 된 출처를 밝히시오라는 이제 법의 개정이 있게 되면
그 출처는 다 저작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신지식재산이란 하여튼 이건 사회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신지식재산이라 불릴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왜 많이 생겨나느냐?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유전공학, 그다음에 인지공학, 정보공학 이런 것에 융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로봇공학. 그래 로봇공학에서도 로봇공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접학문과의 융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식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거 지식 아니야. 역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령이나 조약, 저작권은 이제 베른 협약에 의해서 그 베른 협약의 가맹국들은 다 나라별로 저작권을 보호해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통된 상식이에요. 나라의 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법령입니다. 법령.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변호사들은 국민 중에도 변호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관련 법령이 바뀌죠. 지식재산 왜 제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이런 것이 제정이나 개정이 될 때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있고 지식재산 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법 이런 식의 체계를 갖춰야죠. 이 지식재산이 이제 전대가 허용이 됩니다. 전대는 뭐냐? 한번 남한테 빌린 거를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이거죠. 지식재산은 남에게 빌려서 되게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남의 지식재산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출판 같으면은 그 출판권의 설정 이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있죠. 출판권의 설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남의 재산을 빌린 거죠. 그것을 다시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제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건데 이 저작권의 기속 관계. 저 같은 경우도 정부 연구 과제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정부 연구 과제를 해도 어떤 거는 성명 포기권도 없어요. 연구비 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연구비 줬으면은 성명 포기권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내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갖고 뭘 해보려고 그래도 이걸 어디다 허락을 얻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건 어쨌든 거기서 나한테 연구비를 지급하고 동기부여를 하기로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그걸 다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제3자에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 관련 계약에 포함이 되도록 한 거예요. 계약. 국가와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아예 계약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 이제는 좀 더 이전에는 별로 계약이 필요 없던 사항들이 좀 더 많은 계약서가 필요해지게 됐어요. 아예 계약에 포함이 되도록 한 거니까.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한 법률이죠. 그것도. 계약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좀 삶의 질이 난 더 높아질 거라고 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우리가 저작권 관련 계약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계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가 있든 없든 계약 관계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강의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 계약서 썼네, 우린. 예. 지식재산이라는 이제 큰 틀부터 출발했는데,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작권을 주로 연구하려다 보니까는, 저작권 개념이 훨씬 크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훨씬 넓다. 단지 특허처럼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좀 덜 갖춰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작권이라는 건. 등록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했어요. 지식이나 신념, 행위의 총체를 보통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은 문화의 하부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건 하나의 문화예요.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는 문화적 행동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화 인류학에서는 그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죠. 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사람의 사상, 감정, 재능, 지식이 법률에 의해서 재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상과 감정, 특허는 자연 법칙에 의한 거지만 개가 특허권을 가지거나 코끼리가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처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의 사상,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작권을 이해하느냐, 특허로 이해하느냐는 변리사례는 전문 직업인이 있고 특허는 전부 산업적 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허가 더 알려졌을 뿐이지 더 폭넓게 적용될 건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특허가 좀 더 고도의 창작성을 요해요. 저작권에 비해서. 저작물은 애들이 화장실에 낙서한 것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독창성이 있으면. 요건이 훨씬 간편한데 특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 게 출원과 등록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작권도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미국에서 등록 시스템을 처음에 등록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다가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무방식주의로 갔거든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저작물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냥. 특허가 한 건 출원될 때 저작물은 한 만 종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특허 한 건은 특허도 뭐 다 돈 되는 건 아니니까. 특허가 좀 돈 될 확률이 좀 높은데 저작권은 돈 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특허 출원하기 전에 그 기업에서 상당히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야, 이건 너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게 이제 영업비밀이죠. 이거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야. 이런 게 이제 영업비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성과 독립적 경제 가치성, 비밀 관리성, 관리가 돼야 돼요. 비밀 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도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저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영업비밀 등록센터 해서 그걸 등록으로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는 걸로 봐서 등록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예, 대한상공회의소 자체도 경쟁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자체를 꺼려요. 그거 보호받는 것보다 보호받고자 등록했다가 더 큰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영업비밀도 외국으로 유출됐을 때 어떤 기술적 노하우, 영업적 노하우 이런 게 외국으로 유출됐을 때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이 퍼블리시티권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은 이해하시겠죠? 어떤 관계인지.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부지만 저작권을 문화라는 개념으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이 나온 건 문화라는 저작권의 원류를 이루는 힘에 의한 거거든요. 결국은 저작권의 지식재산 기본법은 저작권의 하위 법령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냐보다 지식재산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지식재산이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진다. 이런 물질은 너무도 흔해진다, 이제. 너무도 흔해진다. 근데 점점 귀해지는 건 돈 되는 지식재산은 점점 귀해진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저작권 얘기를 이제야 넘어가네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인데 예전에 나도 이제 출판을 꽤 오래 해왔는데 출판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출판권도 독점적 배타적 권리예요. 부동산으로 치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의무만 지우고 저작권 행사는 출판사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출판사에 주는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법의 개정에 의해서 지금은 책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도 저작권자한테 있어요. 근데 물론 정말 안 팔리는 책은 개정하는 얘기가 좀 나오기가 어렵긴 하겠죠. 저작권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인데 권리는 사람한테 부여되는 거죠. 사람한테 당연히 권리와 의무는 사람이 주체예요. 근데 이걸 어떤 정말 이렇게 출판돼서 나오는 책에도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물건에 어떻게 권리가 부여돼요? 무슨 뭐 애니메이션인가?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든 게 움직이니까 물건에도 권리가 부여될 수 있죠. 이제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근데 바로 이 저작권은 창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지만 이 권리는 창작자가 갖는 거죠. 창작자의 권리예요.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물의 권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음에 물건이 진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정한 틀로 담아내는데 여기서 일정한 틀이라 표현한 것은 너무도 많은 사상과 감정의 표현 수단이 생겼어요. SNS도 사상과 감정의 주요 표현 수단 중에 하나죠. 카카오톡도 그렇고. 카카오톡에 올리는 단문 메시지는 저작권이냐? 저작권이 있느냐? 있어요. 저작권이 있어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니까. 독창성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제일 처음 한 농담이야 하면 그건 이제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두 가지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얘기하겠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려면 어느 정도의 남이 쓴 거 그대로 베낀 건 저작권이 없고 남이 쓴 거를 자기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에 의해서 서예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남이 쓴 글씨라 하더라도 이 서예 자체에 저작권이 부여가 되죠. 독창성 필요한 거예요. 표현. 이 두 가지가 이제 저작권이 부여되는 핵심 요소예요.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배우가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거나 애들 가르치듯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문화는 결국 좋은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어요. 그 좋은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게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화 다 없어져도 좋다는 사람이고 드라마 다 없어져도 좋다는 사람인데 그거 없어질까 봐 저작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영화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하니까 계속 영화 산업이라는 게 생겨나고 발전해 가는 거지. 자, 앞에서 얘기했던 저작권에서 저작물 요 두 개념만 명확히 하면은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흔히들 오해하는데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적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또 저작인격권은 성명표기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권리의 하나의 묶음을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작권 하고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 무슨 하나의 권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작권법이 좀 복잡해요. 너무도 그 안에 다양한 권리. 출판권도 저작권법에 들어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적 저작물에 또 권리가 어떠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점점 복잡해져요. 근데 핵심 개념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한테 있어요. 창작한 게 회사인 경우에 업무상 저작물로 해서 회사의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가 있어요. 급여를 주고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자마다 저작권을 주장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 업무상 저작물. 영화, 또 영상 저작물에 특례해서 영화를 유통시키려니까
모두 다 저작권 주장을 하고 그 자기 저작권이 더 포션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 영화 제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그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한 사람한테 다른 모든 권리가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 조항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작물하고 저작권 두 가지만 이해하면 뭐 저작권법 강의는 다 끝나는데, 저작물은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술, 이 논문이나 강연, 연술 이런 걸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각본이나 음악 이거보다 훨씬 더 종류는 많지만 산업적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다 저작물이에요. 요새 컴퓨터 프로그램 요새 최근에는 앱이라고 애플리케이션에 준말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거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내가 생각할 때 무지하다 생각하는 게, 이 앱에 저작권 침해가 많으니까 뭐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고 난리치던 교수분이 있었어요. 황당무계하게. 앱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동작해라 하고선 언어로 다 표현한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소설, 시, 각본, 연극 이런 데 관심이 많다가 어떻게 했죠? 회사 생활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세뇌가 돼갖고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 서적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논문, 강연, 연술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죠. 그다음에 건축물에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는 건축물에 이제 요새 건축회사에서 그 설계 도면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거는 주장하지 않으면 도대체 저작권이 어디 있지? 왜 있지? 이런 게 제일 의아하잖아요. 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되려면 생각과 느낌을 우선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은 거는 저작권이 없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없고 그걸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 창작성 문제가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그 무용 같은 경우에 남들 다 하는 동작을 하는 걸 갖고 저작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쓰임새가 있어야 주장할 또 가치가 있는 거죠. 돈 돼야 주장이 되는 거예요. 돈 돼야. 그 다음에 원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내가 만들고 제 책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거나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 제가 원저작자인데, 대개의 경우에 따로 저작권료를 못 받죠. 여기 미국이 아니니까. 그냥 다큐멘터리 출연해 주세요 해서 출연료 이제 보내주는 정도로 이제 사례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죠. 그 다음에 오디오북을 만들어서는 저작료가 출판사로 가길래 내가 화들짝 놀라서 그거 내 겁니다 하고 이제 주장해서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풍토, 이런 여러 가지 풍토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사회 문제인데 해서 그 책을 이제 쓴 거죠. 원저작물을 번역하면은 그 번역한 번역물에 다시 저작권이 생겨요. 원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번역은 문학자들은 번역이 창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번역물도 저작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창작성이 있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편곡하거나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이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에 조앤 롤링이 왜 이렇게 떼돈 벌었는 거 하니? 2차적 저작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한두 끝도 없는데 해리포터 팬이 해리포터 백과사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려고 했다가 조앤 롤링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판매가 중지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쯤 벌었으면 난 이게 다 가져갈 것 같은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편집물. 실제로 많은 책들은 밑도 끝도 없는 데서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쓰는 게 아니라 편집물이에요, 편집물. 대다수가. 편집물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편집 저작권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비즈니스 서적, 그러니까 경제 경영서라든지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은 편집물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물론 자기 오랜 경험이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책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편집물이지만 다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저작권 산업계는 두 가지 분쟁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춤은 저작권이 있을까? 이런 춤은 많이 보셨죠? 탱고 다 이렇게 춰요. 이렇게 안 추면 안 돼 하고 따라하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제일 처음 이 안무를 제일 처음 창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춰야 돼 하고는 제일 처음 창안한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그런데 무용에 대한 저작권은 계속적으로 뭐 일본 판례, 다른 나라 판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저작권이 있다 없다가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드라마에 샬리 댄스인가? 거기서 춤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거기서 나왔던 춤을 창안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나눠주고 그걸 유통시키려고 했다가 춤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요. 해서 일본에서 지금 그 춤 저작권 인정 못 하겠는데요. 하고 법원에서. 이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죠. 춤을 창하는 사람은 항소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진도 저작권이 있다 없다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사진도 사진 기가 찍어주는 거지. 지금은 이제 사진이 너무 흔해요. 스마트폰에 다 사진기 달려 있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이거 뭐 저작권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도 역시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사진 작가로서 전시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전 참 사진이 보기 좋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찍는 거 이거 손떨림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저작권을 갖고 오랜 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광고. 널리 알리라고 하는 게 광고인데 광고에 저작권을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광고 저작권 분쟁은 의외로 많이 생겨요. 미국 같은 데는 광고 저작권 분쟁이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광고 저작권 분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 일을 주거나 일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오래 하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요.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고 한 3만 명 종사한다 치면 그러니까 분쟁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미국은 사람이 많아서 분쟁이 많은 거 하니 그게 아니라 권리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권리의식이 강해서. 그리고 광고의 저작권을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렇게 많이 뿌리잖아요. 그 저작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신문사에서 실으려고 그러면 그거 실지 마세요. 복제권 위반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광고 홍보로 출발을 했던 사람인데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출발했던 사람인데 신문사에서 실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실어달라고 보낸 건데 그래서 홍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홍보 기사나 홍보용 글을 갖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게 홍보용 사진이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은 어느 노는 써먹어도 저작권 갖고 딴지 걸릴 일이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프리웨어와 쉐어웨어라는 게 있죠. 변경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만 정하면 되는 거고 저작권자가 정하는 건데 프리웨어 같은 거 올려놓고 아예 줄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국을 끓여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찌개를 끓여 먹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예 줄을 달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카피 레프트. 근데 이제 법령이나 이 지방자치단체 고시,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건 이제 저작권 주장할 수 없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법령이나 이런 거 준하는 거, 편집물이나 번역물, 그 다음에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저작권이 없다고 저작권법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뉴스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또 생겼어요. 독일에서는 뉴스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뉴스도 어쨌든 기자가 자기가 본 것을 일정한 틀에 맞춰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약간의 독창성은 있지 않느냐. 이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는 저것도 또 인간의 지적 능력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땐 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예요. 그런데 이걸 또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건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은. 그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간의 상호 긴장과 분쟁의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 불법 복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의 불법 복제로 인한 것 중에 컨텐츠는 여기서 이제 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한 2조 5천억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저작권 시장이 한 200조 넘는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통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한미 FTA 체결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군대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국방부 상대로 2천억 원을 청구했어요. 이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거죠. 2천억 원. 근데 이제 저 2천억짜리 소송은 흔치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흔치 않죠. 한글과 소프트는 내가 보기엔 한 1조 청구해야 될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여하튼 2천억을 요구했고, 미국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액수에 크게 제한을 안 둬요. 엘튼 존은 이 많은 가수들이 표절 시비에 시달려요. 표절 시비는 뭐냐? 왜 남의 저작물을 네 거인 것처럼 훔쳐다가 네 이름을 썼느냐? 이게 표절 시비예요. 저거는 역시 또 유명할수록, 이게 덩어리가 클수록, 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사실은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앤 롤링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그걸 이제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표절 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표절 시비를 하려면 내가 정말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창작했다 하는 그걸 입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클수록 그 표절 시비 건수는 잦아지기 때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저작권 소송의 경험이 다분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단체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은 출판처럼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저작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꺼번에 주고선 물러나라 할 수 없고. 나도 이런 직업을 갖고면서 살아봐도 그건 노래가사처럼 쓰기 쉬운 거 없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어요. 그 반반씩이거든 거의 작곡가 작사가. 이런 책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노래가사는 그냥 술 먹다가 자기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면 몇 줄 쓰면은 그거 팔아먹을 채널만 있으면 팔아먹었는데, 이게 히트를 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건 정말 쓰기 힘들어요. 저런 책은. 이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을 신탁 맡아서 하는 신탁관리단체인데, 거기서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하고 메가박스 이런 데 상대로 해서 40억 원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45억 원이면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참 헐하다. 저 정도는 물어주고 말지 하는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니에요. 저런 게 영화 같은 거 손해배상 한번 청구되면은 2조 이렇게 넘어가요. 미국 시장은. 이것도 소송 제기가 됐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러죠. 이 가치가.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잘 아는 사람이 이 회사 다니는데 SK 있다가 이제 거의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마치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만 뜨니까 질투가 나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창작자한테 있죠. 근데 창작자한테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작물이 얼마나 많은 산업적 가치를 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조적인 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저작권하고 저작물 이런 것을 이야기가 좀 그 두 개념만 이해하면은 뭐 저작권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나도 저작권이나 갖는 게 낫겠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자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는 다 창작물이 있어요. 머릿속에 잘 보면 그걸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많은 산업은 지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저작권을 근간으로 한 사업은 점점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점점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산업보다는 저작권 등 사람의 꿈과 그다음에 감성 이런 걸 다루는 쪽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고 얄프 론센이라는 미래학자의 주장이거든. 꿈과 감성이 더 중요해지고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지만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이라는 법률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바꾼 건데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저것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옛날엔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작권을 근간으로 한 사업의 영향력이 저는 특허나 이런 걸 근간으로 한 사업보다 더 클 수가 있다고 아직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대부분 법적 분쟁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권리와 권리의 충돌이죠. 법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마케팅에서의 스토리는 과연 제대로 된 저작권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회사와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결국 스토리를 근간으로 하고 스토리는 저작물이에요. 중요한 저작물이죠. 중요한 저작물인데 이건 이 마케팅을 위한 도구거든요. 스토리가 저 경우에는 저거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마케팅 목적이 더 강하죠. 그래서 아까 홍보의 저작물성 이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 이거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저작권이 있죠. 그다음에 내가 만든 기획서, 보고서, 제안서 그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걸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안서는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기 위한 건데 제안을 해놓고 갑자기 그거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묻죠. 그래서 어쩌란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컨설팅이나 코칭을 위한 지식과 경험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지금 이제 자문을 하는 일주일에 2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이제 자문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지식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되죠. 그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표현인데 당연히 있죠. 근데 저걸 보호할 방법은 너무도 어렵죠. 그걸 어떻게 보호해요? 저 성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호할 방법을 찾으면은 나는 잘하면 내가 김연아보다 뜰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김연아나 이효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인가요?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김연아 부모가 주장을 해야죠. 김연아 부모님의 창작물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요.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상권이라는 쓰임새와 퍼블리시티권이 약간 다르고 퍼블리시티권도 아직은 법적인 명확한 자리를 잡고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은 다시 또 홍보하고 난 지금 이효리나 김연아를 홍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홍보하고 다시 충돌을 해요. 다시 내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그 인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교육 목적의 인용이에요. 그것과 다시 또 충돌이 돼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정이용과 그다음에 저작권 보호 간에는 계속적인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충돌의 모든 분쟁의 원인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돈 되는 거 그게 어렵지. 돈 되는 거 만드는 게 돈 되는 저작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일단 돈 되면 그 저작권 분쟁도 반가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저작권을 가지려면은 나도 저작권을 갖자가 이제 오늘의 강의의 결론인데. 저작권과 저작물, 이 상관관계를 이해했고 저작권이 뭔지 이해를 했으면 저작권 분쟁에 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 저작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치 있는 저작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왜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해봐야 이거는 복제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했죠? 우리 것은 좋은 거죠. 개방적 사고를 해야 열린 사고를 가져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야 거기서 창작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개방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해요. 저작물을 창작을 하려면. 저작물은 너무도 많은 저작물이 있어요. 아까 뽀로로 같은 건 이제 미술 저작물이잖아요. 저작권법의 법률 용어로는. 그 미술 저작물이 또 대단히 다종다양하게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판례도 있고. 우리가 입은 옷도 미술 저작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지금 이제 지식 재산 전쟁 시대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거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고 능력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근데 창의성은 개방성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창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창조를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제가 이거를 가위로 오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세상에 없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걸 우리는 쓰레기라 부를 뿐이지 이걸 창작물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물론 가치 있는 창조가 어렵죠. 가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있는 창조가 어려울 뿐이지 창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를 아까 다시 처음에 시대 규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상품이 되죠. 정보가 상품이 돼요. 근데 다시 상품이 정보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사람이 정보로 지금 변환 중이에요. 그 사람이 전부 지금 분해돼서 정보가 돼버리니까 영상 정보, 동영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의 개인 식별 정보, 그 다음에 CCTV에 비춰지는 영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체 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은 생체 인식 기술에 의한 내 지문 정보, 그 다음에 내 사상 감정은 벌써 책으로 다 표현되어 있지. 이러면 나는 그냥 이미 다 정보가 돼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면 난 정보다, 나는 정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확산되어 있고, 앞으로 제가 유망산업이라고 생각되는 위치 정보. 이것도 만약에 이제 나에 대한 위치 정보면 이것은 개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정보 보호가 논란의 다시 대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인간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의 산물이므로 창의적인 생각이 세계를 움직여요. 창의적인 생각. 그 창의적인 생각 속에 스마트폰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여기 이제 디자인이나 거기에 담겨 있는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이죠,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웹 개발자들을 마음대로 참여시켜서 거기서 3대 7로 나눠갖고선 그 사업을 꾸려갔던 그게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봐서는. 결국 이제 지식재산의 근원은 뭐냐? 인간의 창의성이라 이거죠. 창의성. 창의성을 부동산과 똑같이, 우린 다 부동산만 지금 그 재산권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부동산은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재산권 아니에요. 인간의 창의성에서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앤 롤링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은 돈 번 사람으로 예를 들긴 좀 그런 사람 아니구나. 어쨌든,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떼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그 부동산은 옆에, 저 부동산 합니다 하고 옆에 명함을 못 내밀죠, 그야말로. 근데 나도 흔히 그 출판사하고 얘기를 할 때, 난 책을 굉장히 많이 낸 편인데, 이번엔 대박입니다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하는 인사가, 이번에 대박 내시면 부동산 사세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훨씬 더, 중요한 재산에 지금, 중요한 재산 축적에 난 종사하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지식재산의 이제 정체를 아시겠고, 저작권의 정체를 아시겠죠? 그것은 다 근원은 인간의 창의성인데, 저작권을 하나쯤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해보려고 저작권 관리 사례는 민간 자격제도를 창안해서, 저거는 이제 시험 과목을 한 5과목 정도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민간 자격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줬더니만, 너무 이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그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저작물은 일단 한번 상대한테 넘어가면은, 나하고는 분리가 돼버리니까 나한테 이제 큰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근데 여하튼 나하고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한 3만 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저작권 전문 인력이라고 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전에 변호사들도 저작권 공부 안 했어요. 변리사들도 저작권 공부 안 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선택한 사람 별로 없어. 왜냐하면 특허는 거의 자연과학 쪽이거든. 저작권 전문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이왕 나누은 거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회사하고 무관하게 이제 3년이면 이제 끝나니까 법대로 하자 해서 이제 그 회사하고 무관하게 계속 저걸 민간 자격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좀 키워서 국가 공인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마이크 다 떼고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저작권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 저작권에 대한 개별 상담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치레네요. 고맙습니다.